사마천 청년을 만나다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결성선이 보이네요. 그죠? 어느덧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아홉 번째 시간 사마천 청년을 만나다. 자, 우리가 가는 길 아홉 번째 태산보다 무거운 죽음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아홉 번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마천이 궁영을 자청하기까지 과정, 즉 일응지화라고 하는 사건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해보고요. 사마천이 그 사건을 계기로 무엇을 깨달았는지, 태산보다도 무거운 죽음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이 바로 사마천의 삶과 죽음에 대한 위대한 깨달음을 나타내는 아주 대표적인 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왜 수염이 없을까부터 시작해서 용문 이야기, 등용문 이야기, 사마천의 이사 이야기, 19살 때, 그리고 19살 때 혈기왕성할 때 만났던 유엽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존재로서의 곽해와의 만남 이야기와 유엽열전과 자객열전이 중국 문화사, 특히 소설, 예술에 미친 영향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마천의 여행이 사기의 폭과 깊이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였다라고 해서 여행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공자를 중심으로 해서 사마천이 존경했던 스승들 이야기, 당대의 스승과 역사 속의 스승들 이야기를 했고, 아버지의 임종 이야기를 7강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가업을 잇고 달력을 만든 태초력이라고 하는 동양사회에서 2000년 동안 사용해 오고 있는 음력의 효시가 된 태초력 이야기와 일응사건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자, 오늘 아홉 번째 태산보다도 무거운 죽음으로 갑니다. 거기까지 과정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저는 용문에서 태어났다. 황하의 북쪽 용문산의 남쪽에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며 자랐고 10살 때부터 고문을 배웠고 19살 때 무릉으로 이사를 했고요. 그 19살 되던 해에 유엽 곽해를 만났다. 20살 때는 여행을 했다. 입사 낭중이 돼가지고 예비 관료 생활을 하면서 출장 갔다가 서남이 지역, 오늘날로 사천성과 운남성 지역에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의 위독하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본 36살 때 이야기, 그 다음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태사령이 된 38살 때 이야기, 그 다음에 달력을 만든 42살, 그리고 그 이후에 사기를 본격적으로 집필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47살 때 일응지화를 당하게 된 거기까지 이야기를 지난 시간까지 했습니다. 기원전 99년입니다. 사마천 나이 47살 때 역사가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참 역사라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다 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해놓은 일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죠. 그리고 그 전개 방향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도 우리가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터지는 일들 있죠. 이걸 이제 역사에서는 우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없이 갑자기 터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들이 우연입니다. 그죠? 역사라는 것은 우연과 필연이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관계가 섞여 나가면서 진행되어 나가는 그 인간의 활동사가 역사가 되겠습니다. 사마천 일생에 있어서도 평범하게 아버지에 의해 가지고 교육을 잘 받고, 그죠? 아버지 자리를 물려받아서 달력도 만들고 했을 때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필연적인 과정일 줄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기원전 99년 사마천 나이 47살 때 일응이 흉노에게 항복하면서 역사가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즉 사마천의 인생이, 삶이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응이 흉노 원정에 떠납니다. 몇 차례 승전보가 울렸고 신하들은 축배를 들면서 일응을 칭찬합니다. 그러다가
5,000명의 보병이 중과부적으로 전멸 위기에 놓이자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일행이 항복을 택하죠. 이 항복 소식이 들려오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일행이 누구냐 그러면 잠깐 제가 언급했죠. 그죠? 사마천이 가장 존경했던 명장 이광이라고 하는 장군의 손자입니다. 명장 이광 무덤은 제가 2차례나 찾아갔었는데요. 지금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이광 장군의 무덤이고 오른쪽이 이광 장군의 초상화입니다. 사마천은 이광 장군을 대단히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 이광 장군이라는 사람은 정치를 몰라가지고 무장입니다. 흉노하고의 전투만 평생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두뇌가 또 그런데 관심이 없었겠죠. 그래서 정치 군인들의 박해를 받아가지고 부하 장병들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운의 명장입니다. 사마천은 이광 장군의 전기를 이장군 열전이라고 하는 기록에 남겨놓고 제일 마지막에 속담을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리불언이나 하자 성해라.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8글자가 바로 그겁니다. 복숭아 나무하고 자두나무는 말이 없지만 그 아래로 저절로 큰 길이 난다 라는 말로 이광 장군의 인품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복숭아 나무하고 자두나무는 말이 없지만은 봄이면 향기로운 꽃을 피우고 가을이면 맛난 열매를 매달아 놓기 때문에 주렁주렁 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향기를 따라서 그 열매를 따라 저절로 찾아오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밑으로 저절로 큰 길이 난다는 겁니다. 한 인간의 인품도 이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마천은 공자의 말씀을 빌려가지고 내 몸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따르고 내 몸이 바르지 못하면 명령해도 따르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말로써 이광 장군의 인품을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바로 이 이광 장군의 손자가 이릉입니다. 그러니까 사마천은 막 우리가 두 번 읽어봤지 않습니까? 이릉이라는 장군이 평소 때 술 한잔 나눈 사이도 아니지만은 그 인간됨을 살펴보니까 대단히 반듯하고 지사로서의 면모를 갖춘 그 할아버지 못지않은 젊은 장수더라 라고 변명을 해줬지 않습니까? 사마천이. 바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이릉이 흉노에게 항복하고 난 다음에 조정에서 벌어지는 사건, 그 다음에 사마천이 그 일행을 어떻게 변호했는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사마천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 사형을 살아남아서 사기를 완성하기 위해서 구형을 자청하기 그 과정에서 사마천이 깨달은 인간의 본질과 삶과 죽음에 대한 커다란 깨달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사마천이 증언하는 이릉지와의 전모를 한번 인용한 바가 있지만 다시 한번 인용을 해볼게요. 저는 이릉과 함께 궁궐에 들어와 벼슬살이를 시작했지만 입사 동기란 얘기입니다. 평소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취향이 서로 달라 함께 술을 마신 적도 없고 은근한 교제의 즐거움을 나눈 적도 없습니다. 사서로이 친하게 지낸 그런 관계도 아니란 얘기죠. 그러나 제가 그 사람됨을 살펴보니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지조 있는 선비였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 가운데 하나가 마땅치 않다고 해서 자기 몸 하나 보존하고 처자를 보호하는데 급급한 신하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사소한 잘못을 크게 부풀리니 참으로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이릉은 어떻게 싸웠느냐? 그렇게 싸우길 천리를 전전했으나 화살은 다 떨어지고 길은 막힌 데다가 구원병도 오지 않으니, 구원병 말씀을 드렸죠. 그죠? 죽고 다치는 병사들이 쌓여갔습니다. 이릉이 아직 적에게 항복하기 전에 사신의 보고를 접한 조정의 공경 왕후들은 모두 술잔을 들어 황제에게 축하를 올렸습니다. 이릉이 승리할 때는 그랬다는 얘기죠. 며칠 뒤 이릉이 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상께서는 식욕을 잃으셨고 조정회의에서도 불편할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대신들은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비참함을 헤아리지 않고 주상의 슬픔과 번뇌를 보고는 정말 저의 어리석은 충정을 다하려고 가만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즉 일행이라는 사람이 일행이라는 사람입니다 라고 변호해줄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일은 이미 어쩔 수 없게 되었지만 그의 패배 못지않게 공로 역시 천하에 드러내기에 충분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아뢰고자 했으나 아랠 길이 없었는데 마침 주상께서 하문하셔서 물어보셔서 곧 이러한 뜻으로 일흥의 공적을 추천함으로써 주상의 생각을 넓혀드리고 꼭 그런 게 아닙니다. 일흥을 좀 지켜보십시오. 그런 이야기죠. 평소 일흥을 고깝게 보던 다른 신하들의 비방을 막아보려 하였습니다. 즉 일흥을 변호하려고 했다는 거죠. 평소 때 자기가 바라보던 일흥의 모습만 가지고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이해시킬 수 있을 거라고 사마천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을 다 밝힐 수 없었으며 주상께서도 제 뜻을 이해 못하시어 제가 이사장군 즉 이광리를 얘기합니다. 무제 황제인 무제와 천안매부지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총사령관 이사장군을 비방하고 일흥을 위해 유세한다고 생각하셨고 결국 저는 법관에 넘겨졌습니다. 처벌을 받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간절한 저의 충정은 끝내 드러나지 못했고 근거 없이 황제를 비방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형을 판결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집안이 가난하여 사형을 면할 수 있는 재물이 없었고 사기든 벗들도 구하려 하지 않았으며 황제의 측근들은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사마천은 여기서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잔인한 존재인가를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자기는 나서가지고 일흥을 변호했는데 그 변호 때문에 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어느 누구 하나 나서서라도 사마천의 진심은 그게 아닐 겁니다. 사마천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사마천은 나라의 큰 인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옥에 갇혀 있는 사마천에게 아마 면회온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사마천은 인심의 비정함에 대해서 아주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라는 게 과연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을 겁니다. 일흥은 살아서 항복함으로써 그 가문의 명성을 무너뜨렸고 저는 거세되어 즉 선기가 잘려서 잠실에 내던져져 또 한 번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슬픕니다. 라는 말로 자기 자신의 심경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당시 사마천이 궁영을 자청하게 되는 그 경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때 제가 법에 굴복해서 죽임을 당한다 해도 죽임을 당했다면 9마리 소에서 털 한 오락이 뽑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구우일모라고 하는 유명한 사자성어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도 이거 배우더라고요. 9마리 소에서 털 오락이 하나 뽑는 거, 없어지는 거.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하찮은 것을 비유할 때 쓰는 과장법입니다. 엄청난 과장법이죠. 소 한 마리에서 털 하나 뽑는 것도 아무것도 아닐 텐데 9마리 소에서 털 오락이 하나 얼마나 보잘것없겠습니까? 그때 사마천이 사형 선고를 받고 그래 죽자 하고 자결하거나 사형을 당했더라면 그 죽음은 정말 하잘것없는 보잘것없는 죽음으로 끝났을 거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의 처지는 땅강아지나 개미 같은 미물과도 하등 다를 것이 없습니다. 게다가 세상은 절개를 위해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기는커녕 제가 너무 커서 어쩔 수 없이 죽었다고 여길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평소에 제가 해놓은 것이 그렇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남겨놓은 게 없기 때문에 자기의 심경과 자기의 진심을 털어놓을 수 있는 아직까지 해놓은 일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가 해놓은 그것만 가지고 사람들은 평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죄가 커서 죄가 크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지 억울한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죽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되는 데는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천하의 명언이 나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지만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 무겁고 어떤 죽음은 새털보다 가볍습니다. 죽음을 사용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주 유명한 명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에 대한 평가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도 무거운 평가를 받는가 하면 어떤 죽음은 새털보다도 가벼운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왜 그런 평가를 받느냐? 죽음을 사용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이 정말 저는
가슴속에 팍 꽂혔습니다. 죽음을 사용하는 방향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 당신이 살고 있냐, 어떤 방향으로 살아왔느냐 라는 거죠.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왔느냐, 이게 죽음을 사용하는 방향이죠. 살아가는 방향이 곧 죽음을 사용하는 방향입니다. 그 방향과 그 가치에 따라서 태산보다도 무거운 죽음으로 평가를 받는 죽음이 있는가 하면 쇠틀보다도 가벼운 하찮은 죽음으로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죠. 사마천은 태산보다도 무거운 평가를 무거운 죽음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려면 죽음을 사용하는 방향이 다르죠. 즉 살아야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아서 필생의 업인 그리고 평생을 준비해온 역사책을 마무리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천한 노복이나 하녀도 얼마든지 자결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저 같은 사람이 왜 자결하지 못하겠습니까? 고통을 견디고 구차하게 목숨을 부지한 채 더러운 치욕을 마다하지 않은 까닭은 제 마음속에 다 드러내지 못한 그 무엇이 남아있는데도 속절없이 세상에서 사라져 후세에 제 문장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지나간 역사 속에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죽지 않고 그 치욕과 그 고난을 견디면서 책을 남긴 사람들 얘기를 쭉 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마음속에 그 무엇이 맺혀 있었지만 그것을 밝힐 길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 일을 서술하여 후세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볼 수 있게 한 겁니다. 즉 과거 역사 속의 여러 가지 사례들과 인물들을 기술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뜻을 그 안에다가 투영해서 그 뜻을 알아볼 수 있게. 좌고명과 같이 눈이 없고 손자와 같이 발이 잘린 사람은 아무런 쓸모가 없지만 물러나 책을 저술하여 자신의 분한 생각을 펼침으로써 문장으로 자신을 드러내려 한 것입니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죠. 성기를 자르면서까지 역사서를 남겨서 내 가슴속에 엉어리진 부분들, 그리고 내가 평생 준비해왔던 것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언에 대한 약속, 이런 부분들을 지켜놓음으로써 내가 당한 사형과 사형 선고와 궁형이 얼마나 억울한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눈밝은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내 글을 통해서 알게 하고 싶다라는 거죠. 저도 불손하지만 가만히 무능한 문장에 스스로를 의지하여 천하에 이리저리 흩어진 지난 이야기들을 모아 그 사건들을 대략 고찰하고 그 처음과 끝을 정리하여 성공과 실패, 흥기와 멸망의 요점을 살핀 바 위로는 황제, 흔원부터 따져 지금에 이르기까지 10편의 표, 12편의 번기, 8편의 서, 30편의 세가, 70편의 열전, 도합 총 130편을 저술하였습니다. 아울러 천지자연과 인류사회의 관계를 탐구하고 과거와 현재의 변화를 꿰뚫어 일가의 문장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즉 역사서를 통해서 성일가지연, 일가의 말씀을 이루고 싶다. 즉 나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 대신 나는 하늘과 땅, 인간관계, 그 다음에 시간, 그죠? 공간과 시간 속에 그 사이에 인간들이 보여줬던 모든 활동 상황들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정리하고 그것을 관통하고 통찰해서 내 생각을 그 안에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초고를 마치기도 전에 이런 화를 당했습니다. 다만 완성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기 때문에 극형을 받고도, 즉 궁형을 당하고도 부끄러운 기색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이 일을 마무리하고 명산에다 깊이 보관하여 제 뜻을 알아줄 사람에게 전해져 이 마을 저 마을로 퍼져나감으로써 지난날 치욕에 대한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벌을 받는다 해도 후회는 없습니다. 정말 그죠? 절절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이 책을 완성해서 내 뜻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사람, 후세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리고 그 내 뜻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면 나는 어떤 형벌을 받아도 달게 받겠다. 그
사마천의 마음과 그 사마천의 문장이 전해져 내려와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100여 년이 지난 저한테까지 들어와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사마천의 이 심경을 전해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프로그램의 제목을 사마천 청년을 만나다라고 정한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마천의 이런 위대한 인간 정신에 감명을 받아서 느끼는 바 있으시다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며 내가 무엇을 해놓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또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세가 낮은 곳에 살기가 쉽지 않고 하루들은 비방이 많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하여 이런 화를 당해 고향에서 비웃음거리가 되었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욕되게 하였으니 무슨 면목으로 부모님 무덤에 오르겠습니까? 100대가 흐른다 해도 씻기지 않을 치욕입니다. 즉 궁영이 가져다주는 치욕이 얼마나 큰 치욕인가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궁영을 당하고 난 다음에 사마천이 겪었던 트라우마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하루에도 9번이나 장이 뒤틀리고 그 생각만 하면 집에 있으면 망연자실 넋을 놓고 무엇을 잃은 듯하며 집을 나가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이 치욕을 생각할 때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흘러 옷을 적시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얘기를 하고 있죠. 중세령에 불과한 몸이지만 중세령은 성기가 없는 환관들한테만 주는 벼슬입니다. 어떻게 자신을 깊은 동굴 속에 숨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세속을 쫓아 부침하고 때에 따라 처신하면서 그럭저럭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친구에게 보낸 편지라서 자기 자신의 처신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럭저럭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안에서 사마천은 사기를 완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뇌와 얼마나 많은 애를 썼는가라는 걸 충분히 이 표현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책이 사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책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역사책하고는 확연하게 구별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강의 때는 사기가 어떤 책인지 소개하겠습니다만 또 한번 이 자리에서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가 기원전 90년 무렵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마천 나이 56세 무렵입니다. 그리고 사마천이 세상을 떠난 해도 그 무렵으로 추정이 됩니다. 대개 기원전 91년 55세 또는 50세 무렵에 사기가 완성이 됐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천이 42세부터 사기를 쓰기 시작해서 47살 옥에 갇히고 48살 사형 선고를 받고 49살 구형을 자청해서 50세 풀려나서 한 2년 정도 3, 4년 정도 마무리를 하고 54세, 55세 무렵까지 마무리를 하고 56세 무렵에 세상을 떠난 걸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셨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학계에 정설이 없습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정설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자연사했다라고 하는 자연사부터 시작해서 행방불명설, 어디론가 떠나서 누구도 사마천의 행방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행방불명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또 황제의 심기를 건드려서 붙잡혀서 사형당했다라고 하는 또 처형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천 후손들은 사마천이 처형당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황제의 심기를 건드려서 처형당했다. 저는 이 사마천 후손들의 생각들을 받아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처형 자청설을 주장을 합니다. 왜? 사마천에게 수모를 가한 사람이 한나라 무지 아닙니까? 그죠? 옥에 가두고 반역죄를 물어서 사형 선고를 하고 사마천으로 하여금 궁형을 자청하게 만드는 그 원주범은 한나라 무죄라고 하는 황제잖아요. 그래서 한나라 무죄로 하여금 마지막 자기 자신의 목숨을 거두게 하는 복수의 하나의 방법으로 일부러 한나라 무죄의 심기를 건드려서 처형당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아무튼 간에 사마천 죽음에 대해서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왼쪽
사진의 그림 왼쪽 사진은 사마천 무덤입니다. 다른 무덤하고는 좀 다르죠. 독특하죠. 그죠? 그리고 무덤 위로 측백나무가 언제 씨가 날아와가지고 무덤에다가 뿌리를 내려서 측백나무가 무덤 위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무덤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사마천의 죽음과 사마천 무덤에 관한 이야기, 이런 후손들에 관한 이야기는 제 유튜브에 자세히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0년 사마천이 세상을 떠난 지 약 2100년 만에 국가가 사마천을 인정을 합니다. 2010년부터 사마천 제사가 사마천 후손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 중심으로 지내던 제사가 2010년도 중국 정부에 의해 가지고 국가제사로 승격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사진이 바로 국가제사, 2010년 이후로 국가제사가 되고 난 다음에 4년 뒤인 2014년에 사마천 제사가 되겠습니다. 저는 사마천 고향마을에서 명예촌민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벌써 한 20년 전부터 제가 사마천 고향을 처음 밟은 연도가 1998년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인가요? 그죠? 23년 전에 사마천 고향을 처음 갔었고 그 이후로 사마천 고향에서 2007년도에 명예촌민이 됐고요. 14년 전에 명예촌민이 됐죠. 그리고 그 이후로 사마천 제사에 꼬박꼬박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천 제사 때 외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사마천 제사에 참석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 찍은 2014년 사마천 제사 당시 모습이고 사마천 제사는 지금 중국 3대 제사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3대 제사가 뭐냐 그러면요. 중국 사람들이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황제, 누르왕자 황제에 대한, 우리로 얘기하면 단군 할아버지에 대한 개천절 같은 겁니다. 단군 할아버지에 해당되는 황제에 대한 제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자에 대한 제사가 있습니다. 공자님에 대한 제사, 그리고 사마천에 대한 제사가 중국의 3대 제사고 2010년 이전까지는 3대 제사 가운데 사마천 제사만 민간 제사였는데 2010년 이후로 국가제사로 승격이 돼서 마침내 사마천이 정부에 의해서 인정받은 그런 역사가 됐습니다. 자, 9번째 사마천의 궁영 자청을 중심으로 해서 사마천의 위대한 생사관, 그렇죠? 태산보다도 무거운 죽음으로 평가를 받으려면 죽음을 사용하는 방향이 달라야 된다. 즉 제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야만이 태산보다도 무거운 죽음으로 평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인간으로서 삶의 방향에 관한 이야기를 죽음을 사용한다 라고 하는 아주 절묘한 표현으로 사마천이 이야기를 남겼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사관까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국악 마치고요. 복습과 예습 김영수의 쪼말대중국 유튜브를 통해서 좀 더 공부를 하시길 바라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책도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0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